안녕하십니까. 식품위생학 지난 시간 25강 식품과 환경 오염 개념 정리를 했고 10장 이제 핵심 문제 풀이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316쪽을 펴시면은 자, 1번 문제부터 우리 풀어봅시다. 자, 1번 한번 보면은 토양 잔류성이 가장 큰 농약으로 체내 지방층에 가장 오래 잔류하는 것은 무엇인가 했는데, 우리가 보통 DDVP나 알라티온, 그 다음에 BHC, 그 DDT 등이 있는데, 특히 이제 유기염 소재 농약이죠. 특히 유기염 소재 농약이 잔류성이 크다. 요게 이제 잔류성이 큽니다. 잔류성이. 이런 잔류성이 크게 되면은 인체에 이제 우리가 체내에 흡수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자, 이런 유기염 소재 농약에는 바로 DDT 같은 경우가 있죠. DDT.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거 체크하시고 한번 해설도 읽어봅시다. 유기염 소재에 대한 설명이라고 나와 있죠. 안정성이 커서 흙 속에 장기간 잔류하면서 음식물을 통해 인체에 축적된 후, 자, 만성 중독을 일으키죠. 체에 축적되면서 서서히 만성 중독. 그래서 이런 DDT 같은 경우가 만성 중독을 일으킨다는 것도 알아둡시다, 여러분. 자, 그래서 잔류성이 가장 긴 유기염 소재는 특히 이제 이런 유기염 소재 농약 중에서도 DDT가 잔류성이 가장 크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두 번째 문제 가시면은 자, 다음 중 반감기가 긴 유기인재로서 최대 허용 한계가 0.1ppm으로 정해져 있는 농약을 했는데, 이건 조금 이제 교재에 나와 있지는 않죠. 우선은 반감기가 길면 길수록 자, 유기이 크다고 얘기했죠. 그랬을 때는 이제 유기인재 농약으로는 뭐가 있습니까? 파라티온입니다. 그래서 파라티온 같은 경우가 최대 허용 한계는 0.1ppm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감기가 길어서 이 파라티온 같은 경우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그래서 반감기가 길어서 파라티온은 사용이 금지되어 있고, 알라티온 같은 경우는 유기인재 농약이고, DDVP도 우리가 보통 이제 유기인재 농약에는 자, 여기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좀 반감기가 짧습니다. 그래서 반감기가 짧기 때문에 잔류성이 조금 낮죠. 근데 얘는 반감기가 길다. 유기인재 농약 중에서는 이렇게 반감기가 길기 때문에 위험성이 큽니다. 그 다음에 뭐 다이아지논 같은 경우도 있죠, 여러분. 그래서 알아두시면 되고, 세 번째 갑시다. 다음 중 잔류성이 가장 낮은 물질은, 유기염 소재가 가장 높다고 얘기했죠. 카드뮴 같은 경우는 중금속으로서 중금속은 잔류성 되게 높습니다. 유기수은제 같은 경우도 중금속 종류로서 잔류성은 높죠. 특히 이제 중금속 같은 경우는 체내 축적, 지방층에 축적이 되면서 배설과 분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 증발이 되지 않으니까, 금속 종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잔류성이 가장 낮은 물질은 뭐냐 했을 때 유기인재입니다. 자, 유기인재 뭐라고 했습니까? 유기인재 같은 농약은, 유기인재는 독성은 강하다. 그죠? 심지어 이제 신경독으로서 사망까지도 이르죠. 그렇지만은 태양선이나 자외선에 의해서 분해되기 때문에, 광선이나 자외선에 의해서 분해되기 때문에 잔류성은 낮다. 그 중에서도 이제 잔류성이 조금 반감기가 긴 건 파라티온 같은 경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3번의 답은 1번입니다. 3번도 체크하십시오. 3번도 체크하십시오, 여러분. 그 다음에 4문제를 가시면은 여러분, 그러니까 하수 5리터 중 불순물이 10mg이다. 몇 ppm인가 했죠, 여러분. 자, ppm이라는 거는 보통 1ppm이라는 거는 얼마입니까? 자, 1리터 중에 1mg 있는 것이죠, 여러분. 1리터 중에 1mg 존재하는 것을 1ppm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6승 이렇게 되죠. 10의 마이너스 6승인데, 여러분, 자, 봅시다. 그러면은 5리터 중에서는 얼마가 돼 있습니까? 보통 10mg 있죠. 5리터에 자, 1ppm인데 5리터 중에 10mg이라는 거는 얼마냐 했을 때인데, 자, 10mg이죠. 5리터 중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나주면 얼마입니까, 이게? 자, 요걸 바꿔주면은 약분이 되면서 2mg, 1리터 중에는 2mg 나오죠. 그럼 1리터 중에 2mg은 뭡니까, 여러분? 바로 2ppm이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돈 얼마입니까? 4번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ppm을 계산하는 방법. 보통 이제 우리가 1ppm이라는 거는 10의 마이너스 6승, 이렇게 물의 밀도를 1로 봤을 때 그렇게 되죠. 수용에 의해서 1로 봤을 때. 그래서 자, 2kg, 뭐 1000g 중에 1mg이면 10의 마이너스 6승이죠.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6승 단위라는 것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그래서 3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5번 갑시다. 30ppm은 몇 퍼센트인가 했죠, 여러분. 30ppm이라는 거는 몇 퍼센트인가 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되죠. 30ppm 같은 경우로 우리가 다시 따져보자면은, 자, 30mg이죠, 보통. 얼마에? 자, 1리터 중에 30mg인 30이죠. 30mg인데 요걸 같이 미리그램 단위로 우리가 표현하게 되면은 말 그대로 물의 밀도를 1로 봤을 때, 자, 단시 100, 1000, 만, 10만 이죠. 100만 30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100mg 중에 30mg 10의 마이너스 6승이나 이거 마찬가지죠. 그랬을 때 이제 여기 약분이 되면서 얼마가 됩니까? 이렇게 봤을 때는 보통 자 10만이죠. 10만에 3이 있는 거죠. 3. 그 다음 곱하기 우리가 100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것이 곱하기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곱하기 100이 들어가니까는 결국은 요게 어떻게 되느냐? 100으로 나눠졌을 때죠. 그래서 10의 6승.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가도 되죠, 여러분. 10의 6승. 이거 그 다음에 요거는 10의 5승이 되죠. 10의 5승이 됩니다, 여러분. 15승인데 이거를 갖다가 그만큼 나눠주기 때문에 10의 5승은 얼마입니까, 여러분? 계산하게 되면 자, 10의 5승이라는 거는 보통 곱하기 100을 했을 때죠. 여기에서 곱하기 100을 하면 이게 얼마입니까, 여러분? 10의 제곱분의 0.00 0.003 곱하기 100을 해주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자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자 이렇게 됐을 때는 얼마입니까? 0.003%다 해가지고 이렇게 나올 수 있죠. 0.003%.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여기서 100을 곱한 거는 100분율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니까는 자 그러면은 10의 제곱이니까는 10의 3승 해가지고 0.003. 그래서 하나, 둘 이렇게 갔을 때 자, 셋 이렇게 됩니다. 자, 5번의 답은 3번이 되겠죠. 0.003%이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런 부분으로 계산하는 방법. 100분이기 때문에 곱하기 100을 하는 거고 이대로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여러분. 10-6승이니까 이렇게. 그래서 30mg, 30ppm은 바로 10의 6승분의 30이고 거기에 곱하기 100을 하기 때문에 자 0.003%가 나오죠. 그 다음 6번 봅시다. 식품 방사능 오염 중 신장의 장애를 일으키는 물질을 했는데 보통 스테론틴 같은 경우는 뼈의 장애를 일으키죠, 여러분.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요오드 같은 경우는 갑상선, 세슘 같은 경우는 근육 조직의 장애를 일으킵니다. 그 다음에 루비듐이 이제 보통 신장의 장애를 일으키죠. 그래서 루비듐에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7번 봅시다. 아민 물질과 반응하여 발암 및 돌연 변이의 원인이 되는 니트로소 아민을 생성한 물질은 무엇인가 했는데, 이것은 이제 나트륨이죠. 저 아질산 나트륨 해가지고 요거는 뭐 이 장에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장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7번에 있는 거는 그 앞장에 있었죠. 그래서 아질산 나트륨이 된다 해가지고 보통 아질산 나트륨이 체내에서 아민과 반응해서 니트로소 아민을 생성한다. 그 앞장에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암을 유발하고 세포를 변형시킨다. 정상 세포를 암세포로 발현시켜 버리죠, 여러분. 그래서 7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8번 봅시다. 다음 식품 제조 공장 폐수의 특징은 뭡니까? 자, 식품 제조 공장의 폐수의 특징은 유기물이죠. 유기물이 많이 있어가지고 부유물이나 미생물에 의한 먹이, 그래서 호기성 미생물이 생기면서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BOD가 갑자기 높아지죠, 여러분. 그래서 부유물질이 적다.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무물질이 많다. 오히려 식품 공장에 있는 건 부유물, 유기물이 많고 무기물은 적습니다. 그리고 pH의 급격한 변화 없습니다, 여러분. 바로 4번이죠.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유기물이 과다하면은 우리가 호기성 미생물이 급증하면서 물속에서 요구하는 산소 요구량. 그래서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렇게 알아둡시다. 유기물 과다 유입하면은
자, 물에 유입되면 호기성 미생물이 급증하죠. 산소 호흡하는 호기성 미생물 급증.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 BOD가 증가합니다. BOD 급증, BOD 증가.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다통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같은 경우도 체크하십시오. 그래서 8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봅시다. 자, 산소의 용존산소의 최소량은 얼마인가 보고. 자, 수돗물이 아니고 보통 유생하수입니다. 그랬을 때는 자, 얘기했죠. 우선은 DO가 높으면 높을수록 깨끗한 물이고 DO가 낮을수록 오염된 물입니다. 그 거꾸로 반대로 BOD는 높을수록 오염된 물이고 BOD가 낮을수록 깨끗한 물이죠. 자, 위생하수의 용존산소 DO는 량은 4ppm 이상이 돼야 됩니다. 적어도. 그래서 9번의 답은 선이 되겠습니다. 뭐 개념적 할 때 그거 배웠죠, 여러분. 그러면 10번 봅시다. 무엇에 관한 중독을 설명한 것인가? 인체 지방 조직의 축적, 피부 및 손톱의 흙갈변, 그 다음에 간장애, 그 다음에 지질대사, 물질대사, 지질대사 이상이죠. 그 다음에 미궁 중독 사건 해서 카네기 유증이다. 4대 증상으로는 눈곱이 끼고, 그 다음에 얼굴에 발진이 일어나고, 손바닥에 땀, 그 다음에 손톱은 색깔 변색으로 변하는 것. 주로 이제 수소동물이나 조류의 잔류량이 높은 것. P12죠. 폴리크로라비펜이라 해가지고 P12 절연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건 4번이죠. 보통 수은 중독 같은 경우는 뭡니까? 자, 미나병이죠. 카드뮴은 이타이 병이라고 했습니다. 미나마타병은 주로 신경장애고, 카드뮴은 자, 뼈의 연화작용.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같은 경우 축적이 됐을 때 이제 칼슘 대사 장애 일으키죠, 말 그대로. 자, 그래서 10번의 답은 4번이고 11번 봅시다. 방사능에 의한 식품 오염으로 발생하는 주요 증상이 아닌 것. 방사능에 의한 식품 오염으로 발생하는 주요 증상이 아닌 것. 뭐 주요 증상은 뭡니까? 눈의 자극을 해서 백내장 유발하죠. 생식기의 장애를 일으키고, 조혈기관, 그죠? 혈구세포를 만드는 기관의 장애를 일으킨다. 이거 1, 2, 4는 다 맞습니다. 4번, 3번 비만이죠. 비만은 이게 틀렸습니다. 그래서 3번에 비만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방사능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암을 유발하고, 조혈기관 장애, 피부점막 궤양, 생식기능 장애 일으키고, 백내장을 발생한다. 11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12번 봅시다. 담소에 소요되는 수질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했는데, 여러분, 담소에 소요되는 수질 기준 밑에 해설도 나와 있지만 보통 DO는 5ppm 이상입니다. 담수 쪽에 5ppm 이상이 되어야지만, 그러니까 물속에 녹아있는 용존산소량이 최소 5ppm 이상이 돼야 되고, pH 같은 경우가 이제 산성도에서 보통 중성이 돼야 되겠죠. 약한 산성인데 6.7에서 8.6이다. 그래서 중성 범위에 해당한다. 약연기성에서. 그 다음에 이산탄소는 보통 3ml 이하. 자, 3ml 이하죠. 리터당 이하 이상이 되는 거죠. 참 이상. 그 다음에 암모니아 같은 경우도 NH3, 암모니아 같은 경우도 1.5ppm 이상이다 했는데, 이렇게 준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1번이 되겠죠. 3.5는 낮은 산성입니다. 위험하죠. 자, 319쪽 합시다, 여러분. 13번. 동위원소의 이형 결정 요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자, 방사능 동위원소의 이형 결정 요인은 뭡니까? 우선은 자, 특징이죠. 방사능의 반감기가 길수록 1번 위험하다. 맞죠? 그 다음에 2번 생체기관의 감수성이 클수록, 그죠? 감염이 클수록 위험하다. 맞죠? 그 다음 흡수율이 높은 것, 혈액 흡수율이 높은 것이 위험하다. 맞습니다. 4번 조직에 침착하는 정도가 작을수록이 아니라 클수록 위험한 것이죠. 그래서 13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다음 14번을 체크하십시오, 여러분. 공장 폐수로 인한 식품 오염에 대한 내용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했는데, 자, 봅시다. 2번. 유기성 폐수는 공공용수를 오염시켜 공중보건상 매우 해로운 영향을 끼친다. 맞습니다, 여러분. 3번. 식품공장 등에서 나오는 폐수는 유기물이 과다 유입됐기 때문에 BOD가 높죠. 그러니까 호기성 미생물이 급증해서 부유물질, 오염된 물질을 다량 배출한다. 맞습니다. 네 번째. 화학공장, 도금공장, 금속공장 등에서 배출되는 폐수는 유기물이 아니고 주로 무기물이 많은 폐수로 분류된다. 맞습니다. 자, 1번 봅시다, 여러분. 화학폐수로 배출된 수은에 의해 오염된 어패류를 섭취했을 때, 이타이병이 아니죠. 이타이병은 아프다로서 이제 카드뮴 중독입니다. 수은이 의한 거는 미나마타병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그래서 14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5번 갑시다.
수질오염의 지표로서 물속의 산화 가능성 물질, 산화제죠. 자연 환원되고 다른 물질을 산화시켜주는 산화제 물질이 산화되어 주로 무기성 산화물과 가스로 되기 위해 소비되는 산화제로 대응하는 산소량. 그러니까 산화제가 들어간 양을 우리가 ppm으로 나타낸 것은 무엇입니까? 자, 화적 산소 요구량이죠. COD입니다. Chemical Oxygen Desired 해가지고 COD죠. 그럼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은 BOD죠. 그거는 물속에 있는 생명체들이 산소를 필요로 하는 양에서 이거는 미생물이 급증했을 때. 그래서 15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1번은 용산소량을 나타내는 거죠. 그 다음에 2번은 BOD,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4번 S는 이제 부유물입니다, 여러분. 부유물질들. 그럼 16번 갑시다, 여러분. 15번의 답은 3번이고, 자, 16번.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오염과 관련된 내용이 아닌 것은 했죠, 여러분. 자, 봅시다, 2번. 화성 핵종은 클로라이드상, 입자상 등으로 물의 용존, 그렇죠. 물에 녹아 있으면서 유동 확산하기 때문에 어류를 오염시킨다, 맞죠? 그것도 이제 그 다음에 세 번째, 원자력 시설에서 방류되는 배이 발생한다. 그것도 맞습니다. 방사성 원소. 그 다음에 네 번째, 오염된 플랑크톤이나 조류를 먹이로 섭취하여 간접적으로 자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축적이 많이 되죠. 오염된 경우 많다, 맞죠? 근데 1번 봅시다. 수질 오염은 농작물에 비하면 오염도가 높고, 자, 담소가 해소에 비해 낮다 했는데 보통 담소가 해소에 비해 높습니다, 여러분. 파에 들어갔을 때는 강물에 의해서 바다로 들어갔을 때는 많이 희석이 되죠. 그렇지만 담소는 희석이 덜 되죠. 그래서 높다. 담소가 해소에 비해 높다로 돼야 됩니다. 그래서 16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오히려 해수 쪽은 이제 그만큼 이런 방사성 물질이 희석이 되기 때문에 낮죠, 해소는. 자, 그 다음에 320쪽 갑시다. 17번. 다음 중 용존산소에 관한 내용이 옳지 않은 것은, 이것도 체크합시다, 여러분. 물에 용해된 산소를 용존산소라고 한다. 1번 맞죠? 그 다음 2번. 위생하수의 용존산소의 최소량은 4ppm 이상으로 되어 있다. 맞습니다. 네 번째. 폐수에 있어서 용존산소의 측정은 BOD 측정과 서로 관계가 있다 했는데, 보통 우리가 이렇게 되죠. 자, 왜 관계가 있냐면은 우리가 이런 부분 살펴봤는데, 자, 유기물이 과다 유입되면 어떻게 됩니까? 미생물 먹이가 과다 유입되니까는 화기성 미생물 급증하죠. 산소로 호흡하는 세균들. 이때는 이제 물속에 어느 정도 산소가 녹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미생물 급증. 서인가하면은 나중에 자정작용, 자연 정화가 되지만 이렇게 급증했을 때는 BOD가 증가하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다고 산소가 계속 공급되는 건 아니죠, 여러분. 그러면은 자, 미생물이 이제 먹이를 분해하죠. 유물 분해 시 이때 분해할 때 산소를 소모하죠. 물속에 녹아있는 산소가 소모가 되기 때문에 DO는 감소합니다. 서로 비례관계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이런 유기물이 과다 유입됐을 때 BOD가 증가하고, 그 미생물에 의해서 유기물이 분해될 때 산소를 소모하니까 나중에 DO는 감소하죠. 요때 이제 어패류 폐사 위험이 있죠. 물속에 녹아있는 자 어패류들이. 그래서 지금 봤을 때 이제 문제에서 보시면은 7번 문제에서 자 4번 폐수에 있어서 용존산소의 측정은 BOD 측정과 서로 관계가 있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답은 2번이죠. 유기물질에 부패성 물질이 많으면 오히려 용존산소량은 낮아집니다. 그래서 용존산소량은 낮아지는 게 아니라 용존산소량은 낮아진다로 돼 있어야 되죠. 증가한다는 거는 뭐냐면은 그만큼 깨끗한 물이 되겠습니다. 유기물이 유입이 되지 않은 깨끗한 물이고, 오히려 용존량이 낮을 때 이제 오염된 물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17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8번 문제 갑시다. 추적 증상이 유기인재와 동일하나 출현해서 회복에 이르기까지 경과가 매우 빠르다. 경과가 매우 빠르다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유기염소제의 사용 금지에 따라 등장한 농약. 그랬을 때 자, 회복에 이르기까지 경과가 매우 빠른 거 카바메이트 농약제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카바메이트. 그래서 그렇게 되고, 그 다음 19번 봅시다. 방사능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없는 것을 했는데, 1번 식품 표면을 세정제나 중성세제로 등으로 세정한다. 그죠? 방사능 묻는 잔류량을 제거하는 것이죠. 2번 그 다음에 2번에 가면은
우물은 뚜껑을 만들어서 자 방사능 빗물이 들어오지 않게 한다. 뭐 당연하겠죠. 그 다음 3번 분해되지 않은 경성세제를 금하고 연성세제를 사용해서 분해가 쉽도록 한다. 맞습니다 여러분. 자 농작물에 흡수되기 쉬운 핵종은 물의 수용성으로 방출한다 했는데 농작물에 흡수되기 쉬운 핵종은 뿌리를 통해서 자 뿌리에서 뭐 합니까? 수분 흡수를 하죠. 물과 함께. 그래서 이 물을 흡수할 때 수분 흡수를 할 때 수분 수용성이면 어떻게 됩니까? 같이 흡수가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이런 핵종은 물의 불용성 내지 난용성으로 방출한다. 그렇죠? 물에 녹지 않는 불용성, 지용성으로 방출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19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수용성으로 방출시켰을 때는 이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토양에 잔류하면서 자 물과 함께 뿌리에서 식물 체내로 흡수가 되겠죠. 그러면 식물체에 그만큼 방사능 물질이 남아있게 됩니다 여러분. 흡수가 되는 거. 그래서 19번의 답은 4번입니다 20번 봅시다. 다이옥신. 쓰레기의 불완전 소각 시 발생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이옥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했는데 2번 봅시다. 생물체내로 유입된 다이옥신은 먹이사슬을 거쳐서 체내로 들어와 흡수된다. 상 영양 단계로 갈수록 다이옥신은 분해 배설되지 않고 중금속처럼 우리가 축적이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3번 다이옥신은 암 유발을 하는 유발인자. 맞습니다. 그 다음 4번 다이옥신은 주로 염소화합물의 불완전 연소. 그죠? 염소제의 불완전 연소로 우리가 인하여 발생한다. 맞습니다 여러분. 자 1번 봅시다. 발열 줄이기 위해서는 유기염소계를 완전히 소각해야 되는데 자 100도 이상 가열 시 큰 소각로 아니죠. 850도씨 이상 가열 시 큰 소각로를 이용하고 그 다음에 집진기로 이용할 시에는 200도씨 이하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100도씨가 아니라 850과 그 다음에 200도씨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20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체크하시고 그 다음 11번 문제 봅시다. 수산물의 방사성 오염물질과 관련된 내용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했는데 수산물의 방사성 오염물질과 관련된 내용이 아닌 것은 2번 오염경로는 체표면의 흡수, 보죠? 주로 지방층이죠. 그 다음에 시기에 의한 오염이 있을 수 있다. 맞습니다. 소화기관 쪽에. 그 다음에 자 농작물에 비해 물의 오염은 비교적 높습니다. 그쵸? 수질로 들어갔을 때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스트론튬 90은 담소의 축적이 해수어의 축적보다 담소가 더 높죠 여러분. 그 다음 맞습니다. 1번이죠. 지구상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천연 발암 물질이다 했는데 수산물의 방사성 오염 물질은 우리가 천연 발암 물질은 아닙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2번 문제 갑시다. 농약이 체내에서 분해 속도가 느린 이유는 여러분 뭡니까? 체내에서 분해 속도가 느린 이유는 흡수가 빠르고 그만큼 체내에서 대사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분해 속도도 느린 것이죠. 우선은 분해 배설이 수용성이 어떻게 됩니까? 농약에 자 배설이 됩니다. 물에 녹아서 이제 자 녹아서 이렇게 되는데 자 농약이 체내에서 분해 속도가 가장 큰 느린 이유는 유기화합물이기 때문이죠. 무기화합물이 아니고 유기화합물. 그래서 유기의 농약이라고 해서 22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여기 해설에도 나왔죠. 유기화합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흡수가 빠르다. 체내에서 대사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분해 속도는 느리고 이런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문제 갑시다. 다음 중 식품의 오염 대책으로 짝지어진 것 중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식품의 자 공장 폐수에 의한 오염 대책으로는 배출 허용 기준에 따라 방류해야 되죠. 배출 허용 기준을 넘지 않는다. 그다음 맞습니다. 2번 상수도 원수의 오염 대책은 정기적으로 소독 실시하고 그다음 수질 검사를 한다. 우물물 같은 경우도. 그다음 4번 농약에 의한 오염 대책은 수확 전에 일정 기간 동안은 농약을 뿌리지 않는다. 사용 금지하는 거 맞죠? 3번 봅시다. 합성세제에 대한 대책인데 분해가 잘 되는 연성세제 사용을 금지한다. 아니죠. 오히려 분해가 잘 되는 연성세제를 사용해야 되죠. 경성세제 사용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분해가 안 되는. 그래서 23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3번도 체크하시고 24번 가봅시다. 물속의 DO 농도는 온도와 강에 따라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DO 뭡니까? 물속에 녹아있는 용존산소량이죠. 그러면 온도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산소기체 불안해지면서 물에 잘 녹죠.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DO는 높아지고 DO는 낮아지고 그 다음에 온도가 낮을수록 DO는 높습니다. 온도가 낮거나 깨끗한 물일 때 우리는 DO가 높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근데 온도가 높거나 또는 오염된 물일수록 유기물이 많은 물일수록 오염된 물일수록
어떻게 된다? DO는 낮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여러분. 기본적으로. 그래서 24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5번 문제 갑시다. 다음 중 생활하수의 BOD는 보통 어느 정도인가? 생활하수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BOD는 높은데 대개 이제 이런 유기물이 많이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는 200에서 300ppm 앞 시간에 배웠습니다, 우리. 그래서 200에서 300ppm BOD가 상당히 높구나 해가지고 25번의 답은 3번입니다. 보통 위수 같은 경우는 4ppm, 아니 그러니까 또는 이제 4ppm 이상이라고 했죠. 근데 BOD는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BOD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으로 오염된 물, 유기물이 많은 물일수록 오염된 물일수록 BOD는 높다. 높고 깨끗한 물일 때 유기물이 적은 물일수록 깨끗한 물일 때 BOD는 낮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BOD는 낮구나. 자, 됐다. 26번 봅시다. 도시하수 측정 시 오염의 지표는 무엇인가? 보통 도시하수 같은 경우에는데 여러분 해수오염 지표로서는 BOD보다는 화학적 산소 요구량 해가지고 COD죠. 그래서 COD를 주로 이용합니다. 도시하수 측정 시는. 그래서 26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7번 봅시다. 부유물질의 특정 대상은 뭡니까? 자, 밀도가 작아서 위에 떠 있는 거죠. 물 위에 떠 있는 것들인데 이런 거는 여과시켜 가지고 우리가 분리됐을 때 그 부유물질을 측정하게 됩니다. 여과시켜서. 그래서 여과지에 의해서 떠다니는 물질.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유물질의 측정 대상 여과에 의해 분리되는 물질을 우리는 일명 부유물질. 가라앉는 건 저절로 가라앉죠. 밀도 차이에 의해서. 그래서 27번의 답은 3번입니다. 자, 28번. 반감기는 비교적 짧지만 반감기는 짧으나 비교적 양이 많아서 문제가 되는 핵종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갑상선의 기능 저하를 일으키는 거 뭡니까? 자, 요오드 성분입니다. 그래서 28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19번 봅시다. 다음 중 오염원과 오염원으로부터 배출되는 유해 물질이 잘못 짝지어진 것은 무엇인가? 자, 공업약품에 의한 오염 폴리사이드 비페닐, PCB 맞죠? 포탈산 에스테르 맞습니다. 축전지, 자, 납축전지죠, 보통. 축전지 제조 공장은 납이 이제 방가 되죠. 그 다음에 농약 제조 공장에서는 보통 비소입니다. 근데 안료 제조 공장에서는 우리가 보통 유기인이 아니라 납이나 카드뮴, 크롬 등이 나옵니다. 안료 이렇게 됐을 때 이제 그래서 납이나 카드뮴, 크롬이다. 그래서 29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갑시다. 대기오염의 일반적인 지표로 가장 많이 쓰이는 거였는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30번 문제 중에 간단하게 보게 되는데 대기오염에 대해서 이 대기오염 문제는 잘 나오진 않지만은 보통 이오염 물질이 있죠. 이오염 물질이라는 건 말 그대로 직접 배출되는 겁니다. 그래서 황산 보통 이제 이 황산화물은 SO2 그 다음에 SO3를 얘기하는데 이산화황이나 황을 얘기합니다. 이런 황산화물은 주로 어디서 발생하느냐? 공장에서 발생하죠. 공장의 굴뚝. 그 다음에 질소산화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질소산화물이 있는데 이런 거는 자 NO나 NO2라고 해요. 일산화질소, 이산화질소인데 이건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발생하죠. 그 다음 일산화탄소 같은 경우, 일산화탄소 같은 경우도 있고 분진. 그 다음에 분진 등이 있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등등. 자, 그 다음 이산화탄소도 있지만은 여러분 이산화탄소. 자, 이런 2차 오염 물질에 의해서 다시 뭐가 됩니까? 2차 오염 물질이 일어날 수 있죠. 1차 오염 물질들이 광범위하게 펴져서 여러 가지 화학용에 의해서 2차 오염 물질이 유발하는 것은 우리가 뭡니까? 보통 산성비, 그 다음에 우리가 스모그 현상.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은 온실효과 같은 경우 있죠.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온실효과도 요 2차 오염이 더 위험하죠. 이제 오염되지 않은 지역에서도 이런 2차 오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랬을 때 여러분 여기서 간단하게 보시자면은 대기오염의 일반적인 지표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은 뭐냐 했을 때 이제 황산화물 요겁니다, 여러분. 황산가스 해가지고 요것이죠. 그래서 보통 공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30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처음 문제는 아니니까 여러분 그냥 간단하게 체크하시고 31번 문제를 봅시다. 다음 방사선 핵조가 해당 방사선이 피해를 미치는 신체기관과 연결이 잘못된 것은 했습니다. 자, 철분 같은 경우는 혈액증에
일으킵니다. 자, 헤모글로빈은 자 적혈구에는 헤모글로빈에서 철분이 혈액장애 일으키고 세슘 같은 경우는 근육장애 맞습니다. 루비듬은 신장장애 그렇죠. 스트론튬이 췌장장애가 아니라 뼈의 장애를 일으키죠. 뼈의 장애를 초발한다. 야 유발한다 해가지고 자 31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2번 갑시다. 다음 중 매연, 폐수, 폐기물 등에 의한 식품 오염 방지 대책으로 볼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했는데 32번 같은 경우도 체크하라. 2번 컵과 같은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음식물을 먹지 않는다. 맞죠? 2번 공장 폐수는 폐수 처리에 의해서 배출오염 기준에 적합하도록 방류해야 한다. 맞죠? 음물물을 사용할 경우 정기적 소독을 하고 그 다음에 수질 검사를 받는다. 맞습니다. 자 4번 봅시다. 4번이 틀렸죠? 공해 배출업소를 사람이 많이 살고 있는 도심지 한 곳에 밀집시킨다. 아닙니다. 분산시켜야 됩니다. 외곽으로 여러분. 자 그래서 32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뭐 상식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죠. 여러분 32번 문제는. 30번 갑시다. 다음 빈칸 들어갈 내용이 알맞게 짝지어진 것은 무엇인가. 공장 폐수는 식품공장에서 배출되는 자 식품공장에서는 유기물들이 많이 배출된다고 했죠. 그래서 공장 폐수는 식품공장에서 배출되는 유기성 폐수와 그 다음 화학공장, 도금공장, 금속공장 등에서 배출되는 유해 유독한 무기성 폐수. 그죠? 식품공장은 유기물이 많이 포함된 유기성 폐수, 그 다음에 이런 화학공장이나 도금, 금속공장 등에서는 유기물이 아닌 무기물, 이런 것들, 무기물 폐수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13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 34번 문제를 갑시다, 여러분. 자, 다음 중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기준이 옳은 것은 무엇인가 했는데 자연환경을 보존을 위한 BOD 같은 경우는 보통 얼마입니까? 높으면 안 되죠. BOD가 10ppm 이하여야 됩니다, 여러분. 자, BOD가 뭡니까?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으로서 높으면은 오히려 유기물이 과다 유입돼서 부패가 심하게 발생하는 것이고 BOD가 낮을수록 깨끗한 물이라고 했죠. 그래서 생활환경 보존을 위한 하천의 BOD는 어느 정도 10ppm 이하여야 된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여러분. 생활환경 보존을 위한 거. 근데 이제 자연환경 보존을 위한 하천의 BOD는 굉장히 낮아야 되죠. 1급수 가까이 돼야 되니까 1ppm 이하여야 됩니다. 생활환경 보존을 위한 하천의 BOD는 10ppm 이하지만 밑에 해설도 나와 있죠. 자연환경 보존을 위한 하천의 BOD는 1ppm 이하여야 한다. 밑줄을 치다, 여러분. 35번 갑시다. 다음 중 먹는 물 수질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거기 다 나와 있었죠. 물의 수질 기준. 납은 0.1mg per 리터 이하여야 한다. 맞죠? 그 다음에 2번 수는 0.001mg per 리터 이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자, 색도는 5도를 넘지 아니어야 된다. 맞죠? 자, 전류염소 같은 경우 유기전류염소는 보통 4ppm이죠. 그래서 리터당 4mg 넘지 않아야 한다. 그래서 4mg per 리터 이하여야 됩니다. 그래서 35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6번 갑시다. 다중 환경호르몬 다이옥신의 식품 기준에 있어서 쇠고기는 얼마죠? 2.0 이하이죠. 4.0 이하죠. 자, 돼지가 보통 2.0 이하, 닭고기가 3.0 이하, 그 다음에 쇠고기는 4.0 이하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36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7번 문제 갑시다. 잔류염소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자, 1번 잔류염소는 수중에 용존하는 유리형 잔류염소와 결합형 잔류염소를 말한다. 보통 이제 유리형 잔류염소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물의 염소량은 수중의 유기물을 산화하는 데 필요한 염소의 양을 말한다. 그렇죠? 물의 염소량은 수중의 유기물. 우리가 이 염소가 산화될 때 소독 방법은 바로 산화작용에 의해서 소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중의 유기물을 산화하는 데 필요한 염소량 맞습니다. 그리고 3번 잔류염소는 보통 4mg per 리터 이하 4ppm 이다. 맞죠? 자, 그 다음에 4번 세균력은 유리형 잔류염소가 결합형 잔류염소보다 강하다. 오히려 유리형이 강합니다, 여러분. 이온화되어 있는 게 결합형보다는. 그래서 약하다가 아니라 강하다. 그래서 37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8번 문제 갑시다. 가망간산 칼륨은 산화제죠. 가망간산 칼륨이 산화제인데 소비량에 관한 내용이 옳지 않은 것을 했는데 가망간산 칼륨의 소비량은 보통 COD를 재는 오염의 한 지표가 된다. 그렇죠? 산화제가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COD가 높아집니다. 가망간산 칼륨의 소비량은 10mg per 리터 10ppm 이하여야 한다. 그렇죠? 생활환경 보존을 위해서는. 그 다음에 COD나 BOD나 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BOD가 높으면 COD도 높은 것이죠. 그 다음에 소비량의 의미는 음료수에 오염된 유기성 물질에 의해 좌우된다. 맞죠? 자, 3번 봅시다. 가망간 칼륨의 소비량이 적을수록 유기물 오염이 많이 된 것을 의미한다. 아니죠. 소비량이 많을수록 유기오염물이 많이 되는 것을 의미하죠. 적을수록이 틀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38번의 답은 3번입니다. 9번 갑시다. 방사성 물질의 식물 오염 경로에 대한 내용이 맞는 것끼리 묶인 것은 무엇인가? 식물 오염 경로. 자, 스트론튬 90은 반감기가 약 6,400일, 가장 길죠, 여러분. 표적 기간은 주로 뼈에 작용한다. 뼈장애를 일으킨다. 맞습니다. 니은 뿌리에 의한 토양으로부터의 흡수는 장기간 축적으로 인해, 그쵸? 그냥 속에서 이제 식물체에 흡수가 됐을 땐 장기간 축적으로 인해 자 인체에 영향을 끼치죠.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핵종은 반감기가 긴 걸 얘기합니다. 스트론딘과 세슘. 맞습니다, 여러분. 니은 식물의 오염 경로로 뿌리에 의한 토양으로부터의 흡수가 있다. 맞죠?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니을이 다 맞습니다. 그래서 39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갑시다. 방사선 중 생체에 주는 영향의 크기를 순위에 따라 자, 우리가 투과력이 가장 큰 것부터 나타내야 되죠. 방사성 투과력 크기. 그래서 감마선이 제일 투과력이 커서 생체에 미치는 영향 크죠. 감마선, 베타선, 알파선 순입니다. 40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41번 갑시다. 다음은 어떤 농약에 관한 설명인가? 체내에서 아코니타제의 저해작용, 그 효소의 저해작용을 갖는 모노플로리트릭 에이시드로 변하여 구연산의 축적, 산은 뭐죠? 보통 이제 비타민 C 이런 것들 아스코빅산이다 이렇게 되죠. 축적을 일으켜서 이건 근데 이제 구연산 축적이죠. 그래서 일으켜서 중독 작용을 일으킨다 했는데 보통 이런 거는 유기불소제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중추신경에 이제 장애를 일으키는 것들을 했는데 프라톨솔, 니솔 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41번 같은 경우는 잘 나오지 않는 문제지만 1번 유기불소제다. 보통 이제 유기제, 유기염소제, 카바메이트제가 많이 나오죠, 여러분. 그래서 41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시간상 오늘 이렇게 해서 핵심 문제 풀이 26강을 마치고 다음 시간은 제27강 식품 영업소 위생관리 및 HACCP 인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